활 쌓인 묘는 낮과 밤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길이 미로처럼 구불구불해서 처음 들어온 사람은 금방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었다. 양과는 소용녀를 따라 후당으로 갔다. 후당은 동쪽과 서쪽 벽에 걸린 그림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서쪽 벽에는 2명의 여인이 그려져 있었는데 한 명은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1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여인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있었고 소녀는 그 옆에 분을 들고 서 있었다. 소용녀가 손을 들어 여인을 가리켰다. 이분이 사조님이시다. 절을 올려라. 그 말에 양과가 놀라며 대꾸했다. 사조 할머니가 이렇게 젊어요? 그러자 소용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젊었지만 나중에는 나이가 들었단다. 양과는 그 말을 듣고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들어 멍하니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양과가 무릎을 꿇고 그림에 절을 하자 소용녀가 다시 그림 속 소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분이 나의 사부님이시다. 어서 절을 올려라. 양과는 그림 속 소녀가 어쩌다가 소용녀의 사부가 되었는지 궁금했으나 더 생각하지 않고 무릎을 꿇어 그림에 절을 했다. 소용녀는 양과가 일어나자 동쪽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다. 저 도인에게 침을 뱉어라. 그림 속의 키 큰 도인은 허리에 장검을 차고 있었으며 오른손 식지로 동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등을 보이고 서 있어서 얼굴은 알 수가 없었다. 저분은 누군데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진교주 왕중양이야. 우리 문중의 규율에 따라 사조를 아련한 후에는 반드시 저 사람에게 침을 뱉어야 해. 그 말을 듣고 양과는 뛸 듯이 기뻤다. 그러자 나도 전진교라면 이가 갈렸는데 문파에 이런 멋진 규율이 있다니 양과는 즉시 입안에 침을 모아 왕중양의 등에 대고 있는 힘껏 뱉었다. 저희 사조님께서는 왕중양을 싫어하셨나 봐요? 그 말에 소용녀가 그렇다고 답하자 양과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싫어해요. 그런데 왜 초상화를 없애지 않고 이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자 소용녀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사부님과 할멈의 말을 들으니 세상 남자 중에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더구나. 소용녀는 돌연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나중에 네가 나쁜 짓을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곤 의식을 마저 진행했다. 이제 사부한테 절을 올려라. 그러자 양과가 진지한 표정으로 소용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사부님께 절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안 그럼 절을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소용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제자를 받기 전에 사부가 제자한테 약속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어찌 제자가 사부한테 약속을 받아내려 한단 말인가? 소용녀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내색하지 않고 물었다. 무슨 약속을 해달라는 말이냐? 그러자 양과가 단호하게 말했다. 마음으로는 사부님으로 모시고 존경하며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지만 입으로는 사부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말에 소용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부르고 싶냐고 물었다. 전진교의 그 나쁜 도사를 사부로 모신 이후부터 저는 꿈에서도 사부를 욕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사부를 욕할지도 모르니 선자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진교 사부를 욕할 때 헷갈리지도 않고요. 그 말에 소용녀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이 아이의 생각은 정말 재미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 그럼 그렇게 부르거라. 소용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양과는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소용녀에게 8번 절을 한 후 말했다. 제자 양과는 오늘부터 소용녀 선자를 사부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양과는 목숨을 걸고 선자를 지켜드릴 겁니다. 만약 나쁜 놈이 선자를 우롱하거나 괴롭힌다면 반드시 그를 죽이겠습니다. 사실 소용녀의 무공은 양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높았으나 양과가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름다운 여자인지라 자신도 모르게 여자를 보호하려는 의협심이 발휘된 것이다. 그래서 말을 할수록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표정마저 비장해졌다. 소용녀는 진심 어린 양과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감동했다. 양과는 절을 마치고 기쁜 얼굴로 몸을 일으켰다. 뭐가 그리 좋은 거야? 난 전진교의 구척이보다 무공이 낫고 너의 곽백부와는 비교할 수도 없어. 그러자 양과가 말했다. 그들이 아무리 무공이 높아도 저와는 상관없어요.
선자만이 저에게 진심으로 무공을 가르쳐 주시려 하니까요. 그런데 선자, 우리 문파 이름은 뭐죠? 그 말에 소용녀가 무덤덤하게 대꾸했다. 우리 사조님께서는 이 무덤에 들어온 이후 무림과의 연을 끊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따로 이름은 없어. 후에 이막수 사자가 강호에 나간 이후 사람들이 그녀를 고묘파라고 불러서 우리도 고묘파라고 할 뿐이지. 그러면서 소용녀가 몸을 돌리며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하루 동안 큰일을 겪었던 탓에 너무 피곤했다. 소용녀는 양과에게 손 노파의 방에서 자라고 명령했다. 양과는 어릴 때부터 홀로 강호를 떠돌아다니며 주로 황량한 야산의 사당에서 잠을 잔 탓에 담이 크고 무서움이 없었다. 그런데 무덤 안에서 홀로 잠을 자자니 석관에 있는 시신들이 생각나서 너무 무서웠다. 양과가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다고 하자 소용녀가 눈살을 찌푸렸다. 할 수 없지. 그럼 나와 함께 가자. 소용녀는 양과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어둠이 익숙해서 평소에는 촛불을 켜지 않지만 지금은 양과를 배려해 촛불을 하나 켰다. 양과는 소용녀가 절세 미모에다 천사같이 하얀 옷을 입고 있으니 필시방도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울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텅 비어있는 방은 석관을 놓아둔 묘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더군다나 가구는 하나도 없고 벽면에 침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긴 청색 돌로 만든 침상 위에는 흰색 천이 덮여 있었고 그 밑에는 갈대풀이 깔려 있었다. 넌 침상에서 자. 그 말에 양과가 자기는 바닥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소용녀는 단호했다. 그러자 양과는 더 대꾸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침상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침상에 등을 대자 뼛속까지 차가운 기운이 전해져 왔다. 양과는 너무 놀라 맨발로 침상에서 펄쩍 뛰어내려왔다. 소용녀는 놀란 양과의 모습을 보고 하마터면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왜 그러니? 양과는 소용녀의 눈가에 희미하게 웃음이 떠오른 것을 보고 저도 따라 웃었다. 침상이 이상하잖아요. 일부러 날 놀리려는 거죠? 그 말에 소용녀는 얼른 얼굴 표정을 고치고 다시 정색을 했다. 내가 널 왜 놀리겠니? 이 침상은 원래 이러니 어서 올라가서 자거라. 그러곤 문구석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왔다. 만약 다시 침상에서 내려오면 이 빗자루로 맞을 줄 알아라. 소용녀의 말에 양과는 다시 침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풀자리 밑에 차갑고 두꺼운 얼음이 깔려있기라도 한 듯 시간이 지날수록 한기가 점점 강하게 느껴졌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아랫니와 윗니가 부딪혀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다. 좀 더 지나자 한기가 뼛속 깊이 파고들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소용녀를 쳐다보니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이었다. 양과는 그걸 보고 고소해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이를 꽉 악물고 온몸에 힘을 주며 추위를 견뎌냈다. 그러는 사이 소용녀는 밧줄 하나를 꺼내더니 동쪽의 철못의 한쪽을 걸고 서쪽 벽에 또 다른 못의 한쪽 끝을 걸었다. 그렇게 하니 밧줄 높이가 사람 키 하나 정도 되었다. 소용녀는 사뿐히 밧줄 위로 뛰어올라 마치 침상인 듯 눕더니 장을 날려 촛불을 껐다. 그걸 보고 양과는 탐복해 마지 않았다. 그 무공 저한테도 가르쳐주세요. 이건 별거 아니야. 네가 잘 따라주기만 하면 고묘파의 모든 무공을 가르쳐줄게. 양과는 소용녀의 말이 진심인 것 같아 감격해서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전 방금 속으로 원망했어요. 그 말에 소용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다. 너를 쫓아내려고 했으니 날 원망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러자 양과가 고개를 내저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나를 가르쳤던 사부님처럼 당신도 쓸데없는 것만 가르쳐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양과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추워? 네, 침상 아래 이상한 게 있나 봐요. 아니면 이렇게 추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싫어? 난 여기서 자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소용녀가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다. 거기서 자고 싶지 않다고. 천하의 무림 고수들이 얼마나 그 침상에서 자고 싶어 하는 줄 아니? 그러나 양과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죠? 내 너를 아끼고 불쌍하게 여겨서 특별히 자게 해줬더니 고생을 사서 한다고? 들어온 복도 못 알아보는구나. 양과는 자신을 이 침상에 재운 것이 악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목소리가 한풀 꺾였다.
그래도 너무 추워요. 추워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러자 소용녀가 다가와 양과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침상에서 잘 수 있는지 가르쳐 줄 테니 잘 기억하거라. 그러면서 몇 마디 구결과 내공을 수련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소용녀는 자연스럽게 양과한테 문파의 기초적인 무공을 전수해 주고 있었다. 양과가 소용녀가 가르쳐 준 대로 하자 잠시 뒤 한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호흡을 돌릴수록 온몸이 따뜻해졌다.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침대가 시원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양과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 스르르 잠이 들었다. 반 시즌 정도 지났을까 몸에 열기가 식자 침대의 차가운 기운에 잠이 깨었다. 양과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 내공을 연마했다. 이렇게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내공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젯밤 수련이 효과가 있는 듯했다. 양과는 아침을 먹은 후 소용녀에게 물었다. 선자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분명 천하의 무림 고수들이 모두 저 침상에서 자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양과가 신기한 체험을 한 듯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를 이야기하며 묻자 소용녀가 미소를 지었다. 저 침상은 상고시대의 차가운 옥으로 만든 한옥 침상이란다. 사조님께서 7년 넘게 온갖 심혈을 기울여 겨우 찾아낸 거지. 추운 북극까지 가서 수백 장 두께의 얼음 밑에서 캐낸 한옥이지. 저 한옥 침상에서 1년만 내공을 수련하면 다른 곳에서 10년을 수련한 것과 같다고 했다. 물론 같은 무공을 수련할 때의 이야기야. 삼류 무공을 여기서 1년 수련한다고 해서 상승 무공을 10년 수련한 것과 같아지지는 않아. 그 말에 양과가 신기하다며 야단법석을 벌였다. 소용녀가 말을 이었다. 처음에 누웠을 때는 너무 추워서 견디기 힘들겠지만 온몸의 공력을 운행해서 추위를 누르면 점차 습관이 될 거야. 그러면 잠을 자면서도 내공을 수련하게 되는 셈이지. 보통 무공을 수련하려면 아주 부지런해야 해. 매일 몇 시즌밖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내공을 수련할 때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어기고 구결에 따라 기를 순환시키지. 그러나 잠을 잘 때는 기의 흐름이 평상시로 돌아오게 되어서 수련한 것 중 9은 사라지고 말아. 하지만 저 한옥 침상에서 잠을 자면 수련한 내공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 양과는 이제야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밤에 차가운 눈 위에서 잠을 자도 좋겠군요. 그러자 소용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렇지 않아. 한옥 침상에는 또 하나 신비한 점이 있어. 보통 내공을 수련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주와인마야. 그래서 평소에 내공을 연마할 때는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신경을 써야 하지. 하지만 한옥 침상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음의 기운이 많은 물건이라 수련자가 그 위에 앉거나 누우면 자연히 집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단다. 그러니 연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빨리 연마하게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양과는 너무나 기뻤다. 선자는 밧줄에서 자고 저한테는 이렇게 귀한 침상을 내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하죠? 할머니가 아가씨를 평생 잘 돌봐드리라고 했으니 꼭 약속을 지킬게요. 그러자 소용녀가 콧방귀를 뀌었다. 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날 보살피겠다는 거야? 소용녀는 18년 동안 줄곧 두 사부와 손 노파를 의지하여 살아왔다. 그러나 사부는 옥녀심경을 연마시키려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절제하도록 명했다. 그래서 소용녀는 어린 시절부터 함부로 웃거나 울지 못했다. 손 노파는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감히 사부의 명을 거역하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소용녀는 차갑고 괴팍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양과는 나이도 어리고 말이며 행동거지가 사부나 손 노파와는 완전히 달랐다. 양과의 말을 듣고 있으면 거부감이 일면서도 소용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소용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곤 말없이 나가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돌아온 소용녀 손에 웬 자루가 들려 있었다. 소용녀는 양과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걸어갔는데 소용녀는 어둠 속에서도 대나처럼 이리저리 구불구불한 길을 잘도 찾아다녔다. 선자, 어찌 그리 길을 잘 찾으세요? 나는 평생 어두운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어. 그렇게 소용녀는 몇 바퀴를 돌아 한 곳의 문을 밀고 석실로 들어갔다. 석실은 두 사람이 몸을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았다. 소용녀가 팔을 뻗자 팔이 천장에 닿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자루를 들어 주둥이를 묶은 끈을 풀었다. 그러자 자루에서 참새 3마리가 나왔다. 지금부터 넌 이 참새를 잡아서 나한테 가져오면 된다. 단 깃털 하나, 다리 하나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양과는 드디어 무공을 배운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알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참새가 어찌나 빠른지 이리저리 쫓다 보니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결국 양과는 참새 깃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소용녀가 말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못 잡아.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보고 따라 해봐라. 소용녀는 몸을 위로 아래로 날리고 손을 휘두르고 잡고 움켜쥐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머리 좋은 양과는 소용녀의 움직임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 그러나 비결을 알았다고 해도 그대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 소용녀는 양과를 혼자 남겨두고 석실에서 나가버렸다. 양과는 그날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차가운 한옥 침상에서 내공을 연마했다. 다음 날 양과는 참새를 쫓아다니며 몸을 약간이나마 공중으로 날릴 수 있었고 출수도 빨라졌다. 그렇게 8회째 되던 날 양과는 마침내 3마리의 참새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소용녀가 양과에게 말했다. 오늘 중양궁으로 가자. 그 말에 양과는 놀라서 중양궁에 왜 가냐고 물었다. 그러나 소용녀는 대답하지 않고 양과를 데리고 활사인묘를 나섰다. 9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자 양과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양과는 중양궁에 가까워지자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었다. 오는 내도록 소용녀를 곁눈질했으나 아무런 기색도 없이 담담해 보였다. 양과는 도대체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중양궁 앞에 당도한 소용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조지경 도사, 나오시오. 소용녀의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중양궁을 울렸다. 두 사람이 중양궁 앞에 당도한 사실은 이미 알려진 후라 소용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중양궁에서 수십 명의 도사가 몰려 나왔다. 그때 도사 2명이 좌우에서 조지경을 부축했다. 조지경은 안색이 초췌하고 두 눈이 푹 들어가 혼자 설 수조차 없었다. 도사들은 손에 검자루를 움켜쥐고 무서운 눈빛으로 소용녀와 양과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소용녀는 그런 눈빛에 아랑곳하지 않고 품 안에서 벌꿀통을 꺼내 양과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건 봉독을 치료하는 꿀이야. 조지경에게 갖다 줘라. 양과는 조지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웠지만 소용녀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는 조지경에게 걸어가 그 앞에 꿀병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전진교 도사들은 소용녀와 양과가 중양궁에 나타나자 또 싸움을 걸러온 줄 알고 경계를 강화하며 마옥과 구척이 등에게도 급히 소식을 알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독할 꿀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 놀라서 할 말을 잃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양과는 병을 내려놓으며 조지경을 흘끗 쏘아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상대를 깔보는 빛이 역력한 표정이었다. 옆에서 그런 양과를 지켜보던 녹청독은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는 그날 양과에게 한마공을 당하고 잠시 정신을 잃기는 했지만 양과의 내공이 심오하지 않아 상처가 깊지는 않았다. 지금은 구척이 등의 치료 덕분에 완쾌된 상태였다. 이 녀석, 사문을 배반하고 그냥 가겠다는 것이냐? 양과는 등 뒤로 다가오는 발소리와 함께 자신의 뒷덜미를 노리는 풍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양과는 8일 동안 한옥 침상에서 잠을 자며 참새 잡는 연습만 했다. 그 속에 고묘파 경공술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걸 양과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양과의 내공은 이미 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다. 양과는 녹청독의 손에 막 잡히려는 순간 몸을 굽혀 빠져나가며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녹청독은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양과의 경공술이 크게 진보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상대를 얕보고 덤벼들었다. 그런데 공격이 실패하고 양과에게 옷자락까지 잡히자 몸이 크게 쏠리며 우당탕 넘어지고 말았다.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는 이미 양과는 소용녀 뒤로 숨은 뒤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녹청독은 소리를 지르며 다시 덤벼들었다.
녹청독은 소용녀와 학대통의 대결을 직접 보지 못했기에 눈앞에 있는 어린 여자가 얼마나 고수인지 체감하지 못했다. 그때 전진교 도사 중 누군가 날듯이 튀어나와 녹청독의 손목을 잡아채고는 빠르게 무리 속으로 사라졌다. 녹청독은 그에게 잡힌 순간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사숙 견지병이었다. 녹청독은 매서운 견지병의 눈을 마주하자 혀끝까지 올라왔던 욕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견지병이 허리를 굽혀 소용녀에게 예를 표했다. 용랑자께서 이렇게 해독약을 주시니 어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용녀는 그런 견지병을 무시한 채 양과의 손을 잡고 뒤돌았다. 용랑자, 양과는 우리 전진교 문화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데려가시면 이 일을 어찌 수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소용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내 알 바 아니에요. 그렇게 소용녀는 양과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견지병과 조지경 등은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활사인묘로 돌아온 양과는 자기 무공으로 녹청독을 골탕 먹였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그러나 소용녀는 고개를 내저었다. 과야 네 무공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 뚱뚱한 도사를 이길 수 없어. 그 말에 양과가 시무룩해지자 소용녀가 따라오라며 다른 석실로 데려갔다. 그 석실은 전에 참새를 잡는 연습을 하던 석실보다 크기가 2배쯤 되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참새 6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소용녀는 거기서 양과에게 경공제종술과 금나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기존에 수련하던 방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 잡아야 할 참새 숫자도 늘어나니 자연히 수련의 강도도 올라갔다. 수련에 들어간 지 9일이 지나자 양과는 한 번에 참새 6마리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후에는 점점 넓은 석실로 수련 장소를 옮겨갔고 그럴 때마다 잡아야 하는 참새 수도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커다란 석실 안에서 81마리의 참새를 잡는 수련을 했다. 수련을 거듭하는 동안 한옥 침상에서의 내공 수련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수련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양과는 마침내 81마리 참새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양과의 무공이 빠르게 진보하는 것을 본 소용녀도 기꺼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 기초를 다졌으니 밖으로 나가서 유광세를 가르쳐 줄게. 양과는 그러잖아도 석 달을 꼬박 무덤 안에서만 지내 답답하던 차에 밖에서 무공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몹시 흥분되었다. 활사인묘 밖으로 나온 소용녀는 들고 있던 부대의 주둥이를 풀었다. 그러자 참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순간 소용녀는 섬섬옥수 같은 손을 사방으로 휘둘러 날갯짓하는 참새들을 가로막았다. 갇혀있던 부대에서 풀려난 참새들은 당연히 이리저리 날아가려고 파닥거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용녀가 두 손으로 휘두르고 막자 81마리 참새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소용녀의 가슴에서 석자 밖으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가 춤을 추듯 두 팔을 흔들어 원을 그리자 81마리의 참새는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듯 하면서도 끝내 그녀의 손바닥이 그리는 원 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소용녀는 지금 양과에게 고묘파의 유광세 장법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과는 그저 입을 벌리고 바라볼 뿐이었다. 가슴이 쉼없이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양과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녀가 어떻게 손을 놀려 새들을 가로막는지, 어떻게 팔을 거두었다가 뻗는지 주시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움직임 하나하나에 절도가 느껴졌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보니 마냥 신기하기만 하던 처음과는 달리 장법 속의 세밀한 이치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때 소용녀가 새들을 막아두었다가 팔을 활짝 펴 두 손을 뻗자 참새들이 줄지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 새들을 다시 붙잡으려면 요교 공벽을 쓰면 돼. 소용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높이 뛰어올라 긴 소매를 휘둘렀다. 그러자 두 줄기 바람이 일며 새들이 모두 땅으로 떨어졌다. 참새들은 땅바닥에서 짹짹거리다가 한 마리씩 날개를 퍼덕이며 다시 날아올랐다. 그걸 보고 양과는 크게 기뻐하며 소용녀의 소매를 끌었다. 곽백부님도 이런 무공은 못할 거예요. 소용녀가 양과에게 말했다. 강문파의 무공은 모두 달라. 유광세 뒤에 이어지는 무공은 요교 공벽이라고 해. 우리 사조님께서 만드신 무공이지. 잘 익혀둬라. 소용녀는 10여 가지 장법을 양과에게 가르쳐 주었고 양과는 하나하나 익혀갔다. 10여일 사이
양과는 유광새 81초식을 모두 배우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거듭했다. 그렇게 양과의 무공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스스로 꾸준히 연마하니 점차 많은 수의 참새를 잡아둘 수 있었다. 그리고 중추절을 지나자 유광새를 완전히 익힐 수 있었다. 이제 장법을 전개하면 81마리의 참새를 모두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용녀가 양과를 불렀다. 이제는 그 뚱뚱보 도사를 만나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양과가 되물었다. 그럼 조지경과 맞붙어도 이길 수 있나요? 그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던 소용녀가 말했다. 저번에 조지경이 할멈을 상대하는 몸놀림을 보니 아직 너는 그의 상대가 되지는 못할 거야. 지금 네 무공 수준은 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 그 말에 양과가 미소 지었다. 지금은 그를 이길 수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몇 년 더 익히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고묘파의 무공이 전진교보다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자 소용녀가 고개를 들어 석실 천장의 석판을 바라보았다. 그걸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와 나 둘뿐일 거야. 지난번 구시성의 늙은 도사와 겨뤄보니 내 무공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더구나. 하지만 그건 고묘파가 전진교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 문파에 심오한 무공을 익히지 못해서 그런 거야. 양과는 그간 소용녀가 구척이를 이기지 못한 것이 줄곧 마음에 걸렸는데 이 말을 듣자 걱정이 사라졌다. 선자, 그게 무슨 무공이에요? 그렇게 익히기 어려운가요? 그 말에 소용녀가 양과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내게도 우리 문파의 내력을 알려주어야겠구나. 네가 내 제자가 되기 전에 고묘파의 창시자이신 사조님께 절을 올렸지. 그분의 성함은 임조영이라 한다. 수십 년 전 무림에서는 사조님과 왕중양 두 분이 무림 최고수로 거론됐지. 두 분의 무공은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는데 이후 왕중양이 금나라에 반기를 들면서 행보가 갈리게 되었어. 왕중양은 군사를 일으켜 금나라와 싸우기 바빴던 반면 사조님께서는 묵묵히 수련에 매진하셨지. 그 결과 사조님의 무공이 결국 왕중양을 뛰어넘게 된 거야. 그러나 사조님은 무림일에 관여하려 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무공을 뽐내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셨어. 그러다 보니 강호에 사조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지. 이후 왕중양의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가 이 고묘에 은거하며 무학연마에 몰두하고 있을 때 사조님은 몸이 좋지 않아 두 차례나 큰 병을 앓으셨어. 그 바람에 왕중양이 다시 강호에 나왔을 때는 사조님의 무공이 왕중양보다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기를 걸고 무공을 겨루었을 때 왕중양이 사조님께 지고 말았어. 그리고 이 고묘를 사조님께 넘겨주었지. 따라와. 두 분이 남긴 흔적을 보여줄게. 그러곤 양과를 데리고 한 석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석실 모양이 참으로 기묘했다. 앞은 좁고 뒤는 넓은 사다리꼴이었다. 또 동쪽은 반원인가 하면 서쪽은 삼각형 모양이었다. 이 방은 왜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었나요? 그 말에 소용녀가 답했다. 여기는 왕중양이 무학에 정진하며 수련하던 곳이야. 앞이 좁은 것은 장법을 연마해서고 뒤가 넓은 것은 권법을 썼기 때문이지. 또 동쪽이 둥근 것은 검을 연마해서고 서쪽에 각이 진 것은 표창을 날려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양과는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어안이 벙벙했다. 소용녀가 손을 들어 한쪽을 가리켰다. 왕중양의 무공이 얼마나 심오한지는 여길 보면 알 수 있지. 양과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천장의 석판에 꽃무늬 같은 자국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뾰족한 도구로 새긴 듯 깊이 파인 곳도 있었고 살짝 긁힌 듯한 자국도 있었다. 소용녀는 동쪽으로 가서 반원 가운데의 한 면을 몇 차례 밀었다. 그러자 커다란 돌이 천천히 움직이며 동굴과 같은 입구가 또 나타났다. 그녀가 촛불을 들고 앞서 들어가자 양과도 얼른 그 뒤를 따랐다. 안에는 또 다른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방은 앞서 본 방과는 완전히 상반된 구조였다. 뒤는 좁고 앞은 넓으며 서쪽이 반원, 동쪽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양과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천장에는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조님 무공의 비밀이야. 사조님이 이 고묘를 손에 넣을 당시에는 사실상 왕중양의 무공에 미치지 못했어. 그래서 그분은 이 고묘로 옮겨온 후 왕중양이 남겨놓은 이 무공을 깊이 연구하셨지.
그리고 피나는 수련 끝에 그의 모든 무공을 제압할 수 있는 무공을 만들어 여기 새겨놓으셨지. 그 말에 양과가 뛸 듯이 좋아했다. 정말 대단해요. 구척이나 학대통의 무공이 아무리 높아도 왕중양을 이기지는 못할 테니 우리가 여기서 사조님의 무공을 익히기만 하면 당연히 그 도사 영감들을 이길 수 있겠네요. 그러나 소용녀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소용녀의 말에 양과가 얼른 대답했다. 제가 도울게요. 아쉽게도 너는 무공이 부족해. 소용녀가 힐끗 돌아보며 한마디 던진 말에 양과는 얼굴이 온통 붉어지며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사조님의 이 무공은 옥녀심경이라고 해. 두 사람이 함께 연마하며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건데 당시 사조님은 내 사부님과 함께 연마하셨지. 사조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자 사부님은 수련을 마칠 수가 없었어. 그 말에 양과는 다시 얼굴이 환해졌다. 저도 제자니까 함께 수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자 소용녀가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그래, 함께 해보자. 우선 첫 단계로 너는 우리 문파의 각종 무공을 익혀야 해. 그리고 두 번째로 전진파 무공을 익혀야 하고 세 번째로 전진파를 제압할 수 있는 옥녀심경을 터득해야 해. 사부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14살밖에 되지 않았어. 우리 문파의 무공은 모두 익혔지만 전진파의 무공은 막 시작한 정도였지. 그러니 당연히 옥녀심경은 흉내조차 내보지 못했어. 첫 단계는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함께 연구해가며 수련해보자꾸나. 사실 고묘파 무공에는 소용녀조차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무공의 수준은 내공의 크기로 결정된다. 내공이 강할수록 공격에 힘이 실리고 공격을 받았을 때도 자기보다 내공이 약한 자의 공격은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느 문파든 초식과 내공의 흐름이 일치되게 발전시킨다. 그러나 고묘파의 무공은 일반 무공과 크게 달랐다. 일반적인 무공은 상대를 죽이거나 제압할 목적을 가진 공격 초식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초식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고묘파의 무공은 오로지 몸을 빠르게 하고 손을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고묘파의 조사 임조영이 옥녀심경을 만든 목적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중양을 마음에 둔 임조영은 그저 왕중양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 옥녀심경을 만들었을 뿐이다. 임조영은 왕중양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의 급소에 손을 살짝 가져다 대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왕중양을 다치게 할 생각도 없었고 왕중양 역시 그 정도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법은 빠르고 가벼울수록 좋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초식을 덧칠했다. 목적이 오로지 왕중양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옥녀심경에는 무게를 싣는 초식이 없었다. 이는 무학의 기본과 상당히 다른 방식이었다. 그 덕분에 고묘파 무공은 천하 무학의 정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진교 무공에 본의 아니게 천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비록 고묘파 무공이 초식의 위력보다는 속도에 집중한 무학이라 하더라도 그 위력이 약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천하제일인으로 불렸던 왕중양의 급소에 손을 가져다 댄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 반증으로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강호에 뛰어든 이막수가 지금은 무림을 공포에 몰아넣은 무림공적이 되지 않았는가. 그날부터 소용녀는 본격적으로 고묘파의 무공을 양과에게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다. 양과의 나이도 어느덧 16이 되니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어엿한 청년이 된 양과는 처음 고묘에 들어올 때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소용녀는 여전히 양과를 어린아이 대하듯 했다. 이 무렵 소용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자태가 나날이 수려해졌다. 이제 양과는 좁은 석실에 풀어놓은 81마리의 참새를 모두 흩어지지 않게 한 곳에 몰아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소용녀가 가르쳐준 천라지망새도 모두 익혔다. 다만 내공이 아직 부족해 움직임이 특별히 민첩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용녀는 이때까지도 양과와 한방을 쓰고 있었다. 양과가 내공을 수련하다가 간혹 문제가 생겨 비명을 지르면 소용녀가 즉시 다가와 한기나 열기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었다. 두 사람은 남녀유별이라는 관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용녀가 밧줄 위에서 잠을 청하는 사이 양과는 내공을 수련했다. 수련을 마친 양과가 막 눈을 감으려는 순간 소용녀의 새하얀 발이 밧줄 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밧줄 위에서 몸을 뒤척이는 모양이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익숙해진 터라 그냥 넘겼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다. 양과는 새하얀 소용녀의 발을 보며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던 양과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가슴에 열기가 차더니 점차 아랫배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양과는 꿈속에서 나비 한 쌍을 쫓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과야, 뭐 하는 거야? 화들짝 놀라 깨어난 양과는 자신이 이제껏 소용녀의 발을 붙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찌된 일인지 침상에 누워있던 몸이 밧줄 앞에 와 있었다. 양과는 깜짝 놀라 얼른 침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너무 서두른 나머지 꽈당하고 침대 위에 넘어지고 말았다. 선자 죄송해요. 꿈에 나비 한 쌍을 잡았는데 그게 선자발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에도 한옥 침상에서 한기가 올라왔는데 양과는 놀란 나머지 운기를 조절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온몸이 한기로 뒤덮이며 위아래 이가 딱딱하고 부딪힐 정도로 추웠다. 무서워할 것 없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괜찮아. 소용녀는 양과를 달래며 그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양과는 한 줄기 온기가 전중혈로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점차 몸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곧 안정을 되찾고 스스로 온기를 조절해 한기를 물리쳤다. 다시 밧줄로 돌아가 누운 소용녀는 무릎을 구부려 두 발을 치마 아래로 집어넣었다. 다음 날 소용녀는 양과가 또 꿈 때문에 소동을 일으킬까봐 밧줄을 가지고 옆방에 가서 잠을 잤다. 양과가 다시 한번 잘못했으니 가지 말라고 사정하자 소용녀가 차분히 대답했다.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용서해주는 거야. 네 내공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니 스스로 조심하면 쉽게 주화인마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에 양과는 더 이상 조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후부터는 수련하면서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실제로 아무런 일도 없었다. 하루는 소용녀가 양과를 불렀다. 너도 우리 고묘파의 무공을 모두 익혔으니 내일부터 우리는 전진교의 무공을 연마할 거야. 그러나 전진교 무공을 수련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야. 과거 내 사부님도 전진교 무공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아 나 역시 얼마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수련을 해야 돼. 만일 내가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뭐든 이야기해줘.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첫 번째 석실로 들어가 왕중양이 천장에 새겨놓은 기호에 따라 수련했다. 양과의 무공은 이미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었기에 처음 며칠은 한 번 보고 그 이치를 바로 깨닫고 연마했다. 그러나 10여일이 지나자 오히려 무공이 퇴보해 있었다. 소용녀와 양과는 함께 연구해 보았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양과는 마음이 급해져 제풀에 화를 내곤 했지만 소용녀는 시종냉정을 잃지 않았다. 나와 사부님이 전진교 무공을 익힐 때도 얼마 되지 않아 더 이상 진보하지 않았어. 그때는 사조님이 이미 세상을 뜨신 후라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었어. 문파에서 전해오는 구결을 얻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지. 나는 전진교에 가서 구결을 훔쳐오겠다고 했다가 사부님께 크게 꾸중을 들었어. 그리고 이 무공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지. 어쨌든 전진교의 무공이니 익히지 못해도 별 문제 없다는 거였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화낼 것 없어. 정 안 되면 우리가 가서 전진교 도사를 잡아다 구결을 알아내면 돼. 소용녀의 말에 양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갑자기 조지경이 가르쳐준 내공 구결을 떠올린 것이다. 양과는 즉시 자기가 외우고 있는 구결을 읊었다. 조지경이 가르쳐준 것은 전진교 무공의 기본 비결이긴 했지만 그 사용법은 미처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양과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소용녀는 곰곰이 그 이치를 곱씹은 후 하나씩 양과에게 설명을 해줬다. 그리하여 수개월 후에는 왕중양이 석실 천장에 남긴 무공의 정수를 두 사람 다 대강 깨닫게 되었다. 그에 따라 두 사람은 검으로 대련하는 수련을 마쳤다. 소용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옛날에 전진교 무공을 몰래 훔쳐봤을 때는 천하 무학의 정종이라는 이름만 떠들썩했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오묘하기 이를 데 없구나. 그 말에 양과가 대꾸했다. 전진교 무공이 아무리 심오하다고 해도 사조님께서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남기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고묘파가 전진교보다 뛰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소용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부터는 옥녀심경을 함께 연습하자. 다음 날 두 사람은 두 번째 석실로 자리를 옮겨 천장에 새겨진 부호에 따라 천천히 수련을 시작했다. 옥녀심경의 수련은 전진교 무공을 익히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임조영이 왕중량의 무공을 깨기 위해 만든 무공이었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무공을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석실 천장에 새겨진 그림은 옥녀심경의 요결이었다. 소용녀는 입으로 직접 설명하며 수련법과 요지를 가르쳤다. 옥녀심경은 총 10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소용녀의 사부는 이를 첫 제자인 이막수에게는 가르쳐주지 않고 소용녀에게 전수했다. 그래서 이막수는 그저 기록되어 있는 옥녀심경이 따로 있는 줄만 알았지 사조와 사부가 입으로만 전한 줄은 알지 못했다. 수개월 후 두 사람은 옥녀심경의 외공 수련을 모두 마쳤다. 양과가 전진검법을 쓰면 소용녀가 옥녀검법으로 깨뜨렸고 소용녀가 전진검법을 쓸 때면 양과가 옥녀검법으로 그것을 깨뜨렸다. 옥녀심경은 과연 전진검법을 깨뜨리기 위해 만들었다 할 만했다. 옥녀검법의 초식 하나하나가 전진검법의 초식을 꼼짝 못하게 무력화시켰다. 고묘파의 옥녀검법은 변화무쌍하며 예측을 불허하는 검초였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묘한 검초가 이루어져서 상대는 그저 눈앞이 어지러지래 꼼짝 못하기 일쑤였다. 외공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자 두 사람은 내공 수련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소용녀는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천장의 그림만 바라봤다. 저 선자 내공 수련이 어려운가요? 양과의 말에 소용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에 사부님께서 옥녀심경의 내공은 두 사람이 함께 수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너와는 안 될 것 같아. 그 말에 양과가 왜 자기는 안 되냐고 펄쩍 뛰었다. 천장에 그려진 그림이 보여. 옥녀심경의 내공을 연마할 때는 온몸의 열기가 끓어오르기 때문에 반드시 넓고 사람이 없는 곳을 택해서 수련해야 해. 그리고 열기를 즉시 발산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고 수련해야 해. 나중에는 두 사람이 내공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남녀간의 옷을 벗고 서로를 상대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양과는 몇 년간 수련에 온 마음을 쏟느라 남녀유별 같은 일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제 사부와 옷을 풀어 헤치고 수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확실히 뭔가 거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뭐가 거북한 것인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소용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었다. 옥녀심경의 내공 수련은 어느 한 곳 쉬운 부분이 없어. 수련 도중 언제든 잘못될 수 있는 거야.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주화인마를 당하게 되지. 네가 나를 돕고 내가 너를 도와서 함께 수련해야 비로소 위기를 넘길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에 양과도 고개를 끄덕였다. 옥녀심경의 내공을 익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그 말에 소용녀가 돌아서며 말했다. 외공만 더 익숙하게 되어도 전진교 도사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또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겠어? 내공 수련은 그만두자. 양과는 사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 이상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양과는 무공 수련을 마치고 사냥을 나갔다. 활사인묘를 나선 양과는 우선 노루를 한 마리 잡은 후 토끼를 뒤쫓았다. 그런데 도망치던 토끼가 산등성이를 돌아가더니 갑자기 붉은 꽃덤불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 꽃덤불은 길이가 수장 이어지며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했다. 덤불 속에서 나는 특이한 향이 코를 찔렀다. 양과가 꽃덤불을 자세히 보니 마치 커다란 병풍과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붉은 꽃잎의 푸른 줄기가 몹시도 아름다웠다. 또한 사방이 푸르른 녹음으로 덮여 하늘을 가리니 그야말로 천연 요새가 따로 없었다. 양과는 갑자기 가슴이 뛰었다. 그는 그 길로 돌아가 소용녀의 손을 잡아 끌고 왔다. 선자, 이걸 좀 보세요. 수련하기에 딱 맞는 장소 아닌가요? 선자는 이쪽에서, 나는 꽃덤불 저쪽에서 수련하면 옷을 벗는다 해도 서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소용녀도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소용녀는 나무 위로 뛰어올라 사방을 둘러보았다. 동서남북이 숲으로 둘러싸여 물소리,
새소리만 들려올 뿐 사람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련할 장소로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다. 좋은 장소를 찾았구나. 오늘 저녁부터 수련을 시작하도록 하자. 그날 저녁 이경이 지난 후 두 사람은 꽃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먼저 소용녀는 옥녀심경의 구결을 양과에게 가르쳐 주었다. 양과는 그중 잘 알아듣지 못한 부분은 소용녀에게 되물어가며 이해했다. 그런 후 두 사람은 각각 꽃덤불 양쪽을 한쪽씩 차지하고 옷을 벗은 후 수련을 시작했다. 양과가 왼손을 덤불 너머로 뻗어 소용녀의 오른손에 맞댔다. 둘 중 하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상대가 그 즉시 운공으로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수련을 시작한 두 사람은 어느덧 옥녀심경 7편까지 익히게 되었다. 이제 두 사람은 내공을 수련할 때 서로 손바닥을 맞대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옥녀심경의 기초 내공을 다진 두 사람은 내공 수련과 함께 초식 수련에 들어갔다. 그렇게 오랜 시간 수련을 함께 하다 보니 양과는 소용녀가 생각보다 무공이 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소용녀는 양과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어려서부터 고묘에서 자라 햇빛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고 옥녀심경이 젊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터라 두 사람을 나란히 두고 보면 양과가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이처럼 수련을 계속하다 보니 양과는 소용녀가 스승이 아니라 자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 여동생처럼 느껴졌다. 소용녀 역시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양과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 물론 사부라는 생각도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히면 한 사람은 연민의 정이, 또 한 사람은 의지와 신뢰의 정이 듬뿍 묻어났다. 하지만 남녀 간의 감정이 어찌 신뢰와 연민으로만 머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남녀 간의 정이 쌓여갔다. 두 사람은 밤을 낮삼아 수련하고 낮에는 고묘에서 푹 쉬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덤불 양쪽에서 두 사람은 각각 6번째 단계와 7번째 단계의 내공을 수련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옥녀심경의 홀수 단계는 음진이고 짝수 단계는 양퇴라 했다. 양과가 수련하던 것은 양퇴로 언제든 중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용녀가 수련하는 음진은 한 번의 수련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중도에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었다. 소용녀는 내공 수련의 가장 중요한 고비에 와 있던 터라 발소리와 사람의 말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양과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단전의 기를 밖으로 빼내고 세 차례 기를 통합한 후 수련을 멈췄다. 그 무렵 두 사람의 발소리가 점차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아무래도 귀에 익었다. 잘 듣고 보니 그들은 다름 아닌 조지경과 견지병이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무래도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다. 견사제, 이번 일은 조용히 넘길 수 없네. 구사백님께 고하여 조사하도록 할 것이네. 조지경의 말에 견지병이 대꾸했다. 어찌 그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겁니까? 내가 없으면 사형이 3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되어 나중에 우리 전진파의 장문인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겠지요. 견지병의 말에 조지경이 차갑게 웃었다. 자네는 어차피 교파의 규율을 어겼으니 수제자가 될 수 없지 않나? 그러자 견지병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무슨 규율을 어겼다는 겁니까? 그 말에 조지경이 음흉하게 웃었다. 우리 전진교의 제사계인 음란한 행위를 금하는 계율 말일세. 양과는 꽃덤불에 숨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달빛에 비친 견지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목이 잠긴 듯 낮은 목소리로 짧게 내뱉는 견지병의 손이 어느새 검자루를 쥐고 있었다. 자네는 고묘의 소용녀를 보고 난 뒤부터 하루 종일 멍해 있는 날이 많더군. 아마도 속으로는 소용녀를 품에 안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는 상상을 했겠지. 우리 교파에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도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그 말을 엿듣고 있던 양과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견지병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허튼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형이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견지병의 목소리는 떨리는 반면 조지경은 지극히 냉정했다.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나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양과 놈을 잡기 위해 녹청독과 다른 3명에게 교대로 고묘박 숲에 숨어 감시하라고 일렀지.
그 녀석이 고묘에서 나오기만 하면 잡아서 끌고 오라고 일렀단 말일세. 그 말에 견지병이 코웃음을 쳤다. 저번에 보니 양과의 무공이 녹청독보다 높던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양과는 잡았습니까? 그 말에 조지경은 묘한 표정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양과는 잡지 못했지만 대신 대단한 걸 알게 되었지. 그 녀석들 말에 의하면 자네가 계속해서 고묘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잣말로 소용녀를 찾았다고 하더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자 견지병이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거짓말이오. 어찌 그런 말을 믿으시오. 하지만 조지경은 여전히 비꼬는 투로 말을 이었다. 자네가 하는 말을 그 녀석들이 잘못 들었다 손치더라도 자네가 요즘 고묘 쪽 숲속을 돌아다닌 건 사실 아닌가? 장문 사백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 누구도 고묘 옆 숲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일세. 내가 제자들을 보내 양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한 것은 사숙, 사백, 사부님들 외에는 3대 제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네. 그런데도 자네가 숲에 들어간 사실이 없단 말인가? 자네가 음란한 행위를 금하는 계율을 어긴 게 아니라면 장문 사백님과 구사백님 앞에서도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겠지. 그 말에 견지병이 화를 냈다. 조사형. 사형은 지금 제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 없는 말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사형은 단지 제가 훗날 장문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모두가 사형의 속내를 아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사형보다 뛰어난 다른 사형제도 많은데 나 하나 밀어낸다고 사형한테 차례가 돌아가기나 하겠습니까? 그러자 조지경이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인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텐가? 조지경은 품에서 붉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이게 자네 필적이 맞는지 아닌지 자네 스승이신 구사백께 확인해달라고 해도 되겠나? 견지병은 조지경이 손에 흔드는 붉은 종이를 보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조지병이 손에 흔들고 있는 붉은 종이는 견지병이 소용녀 생일에 고묘밖에 생일 선물과 함께 써놓은 종이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중양궁 제자 견지병 드림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 견지병이 소용녀의 생일 선물을 놓고 자리를 떠난 뒤 숲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녹청독이 그걸 조지경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견지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검을 빼들어 힘껏 휘둘렀다. 그러자 조지경은 몸을 살짝 피하며 종이를 다시 품 안에 집어넣었다. 나를 죽여 입을 막겠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게 어디 쉽겠는가? 조지경의 비아냥거리는 말에도 견지병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재차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나 조지경은 그의 공격을 모두 피했다. 견지병이 네 번째 공격해 들어올 때쯤 조지경도 검을 빼들어 견지병의 검을 막았다. 이윽고 꽃덤불 옆에서는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모두 전진교 3대 제자들 가운데 서열이 높은 고수들이었다. 견지병은 구척이의 수제자였고 조지경은 왕처일의 수제자였다. 원래 구척이 제자 중에서는 윤지평의 무공이 최고였으나 근 몇 년 들어 윤지평은 무공보다 내공과 기를 다스리는데 열중하며 무공과는 조금 거리를 두었다. 그래서 구척이의 수제자 자리를 견지병이 이어받은 것이다. 서로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은 수십 초씩을 겨루었지만 형세는 백중세였다. 두 사람의 싸움은 견지병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조지경은 방어만 하는 형태였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면 자네도 다 알 테고 자네가 하는 것은 나도 이미 익힌 것일세. 그러니 나를 죽여 입을 막겠다는 생각일랑 그만두시게. 조지경의 말에도 견지병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한층 더 힘을 내 몰아붙였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어느새 소용녀가 있는 곳까지 다가가게 되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양과가 막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조지경이 갑자기 반격에 나서 견지병을 몰아붙였다. 조지경이 공세로 돌아서 새 초식을 바라자 견지병은 연달아 세 걸음을 물러섰다. 두 사람이 소용녀에게서 멀어지는 걸 보고 양과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견지병이 왼손으로 장풍을 날렸다. 그러자 조지경도 여유있게 웃으며 왼손으로 장풍을 날려 맞섰다. 두 사람은 검과 장을 동시에 쓰며 더욱 격렬하게 싸웠다. 이런 와중에도 몰아지경에 빠진 소용녀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싸움을 지켜보던 양과는
두 사람이 소용녀 쪽으로 다가가면 마음을 졸였다가 다시 멀어지면 겨우 한숨 돌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렇게 싸움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견지병이 일갈하며 살수를 잇따라 전개했다. 견지병은 상대의 공격을 막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맹렬히 공격해 들어갔다. 그는 상황이 난처해지자 차라리 상대의 칼에 죽을지언정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건 막아야겠다는 각오였다. 그에 반해 조지경은 전부터 견지병과 사이가 안 좋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그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지경은 순식간에 수세에 몰려버렸다. 승기를 잡은 견지병은 검을 상대에게 날리며 기합소리와 함께 쌍장을 동시에 발했다. 그러나 조지경은 날아오는 검을 쳐내는 동시에 땅을 굴러 몸을 뒤쪽으로 날렸다. 그런데 조지경이 낙하하는 자리에 마침 소용녀가 앉아 있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양관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몸을 날렸다. 양관은 낙하하는 조지경과 앉아있는 소용녀 사이로 몸을 날려 오른손으로 조지경의 등을 힘껏 가격했다. 그러자 불시의 공격을 받은 조지경은 두 장쯤 나가떨어졌다. 그러나 양관은 아직 내공이 부족할 뿐더러 허공에 떠있는 상태에서 팔만으로 공격했기에 조지경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조지경을 날려버린 양과가 허공에서 몸을 틀며 두 다리를 뻗어 착지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곁에 있던 꽃가지를 밟고 말았다. 그 바람에 꽃가지가 튀어올라 소용녀의 얼굴에 맞았다. 비록 작은 충격이었지만 모라지경에 있던 소용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소용녀는 입에서 피를 토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견지병은 갑자기 나타난 양과를 보고도 놀랐지만 꿈에도 그리던 여인이 덤불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에 더욱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조지경은 그 틈에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다. 그는 달빛 아래 소용녀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놀라운 듯 소리쳤다. 이런 곳에서 사내질을 하고 있었군. 그 말을 듣자 양과가 불같이 화를 내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너희 두 도사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잠시 후에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벗어났던 소용녀의 옷으로 얼른 그녀의 몸을 가려주었다. 그러곤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를 만져보니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아직 무공이 얕은 양과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며 소용녀를 불렀다. 다행히 양과의 부름에 의식을 차린 소용녀가 응하고 신음하듯 소리를 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된 양과가 말했다. 선자, 우선 돌아가야겠어요. 이따가 다시 와서 저 도사놈들을 혼내줘요. 그러나 소용녀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양과 품에 기대고 있을 뿐이었다. 양과는 그런 소용녀를 안아들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두 사람 옆을 지나갔다. 견지병은 멍하니 돌처럼 서서 그걸 지켜볼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조지경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견사제, 자네의 임께서 다른 사람과 여기서 나 뜨거운 짓을 벌이고 있었나 보군. 자네는 나를 죽일 게 아니라 저자를 죽이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러나 견지병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말이 없었다. 양과는 나 뜨거운 짓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뭔가 지저분한 말이라는 것쯤은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양과는 소용녀를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고 옆에 있던 나무의 등을 기대주었다. 그러고는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손에 들고 조지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조지경은 처음에는 양과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달빛에 선명하게 드러난 얼굴과 목소리를 듣고는 그가 지난날 제자였던 양과라는 걸 알아챘다. 양과, 바로 네 놈이었구나.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한때 제자였던 양과에게 일격을 당하고 넘어졌다는 사실에 조지경은 창피함과 분노가 교차했다. 조지경에게 분노하기는 양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를 욕하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 선자를 모욕하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을 듣자 조지경이 박장대소했다. 고묘파는 여자들끼리만 맥을 이어서 모두가 깨끗한 처녀라고들 하더니 알고 보니 뒷구멍으로는 이런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군. 사내를 숨겨놓고 남모르게 즐기다니 말이야. 겨우 호흡을 고르고 있던 소용녀는 조지경의 말을 듣고 다시 기가 역행하는 바람에 입에서 서녀를 토해냈다.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겨우 말을 내뱉은 소용녀가 다시 한번 왈칵 서녀를 토해내는데 마치 붉은 기둥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걸 보고 견지병과 양관은 깜짝 놀라 동시에 얼른 다가갔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견지병은 소용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양관은 그가 소용녀를 해치려는 줄 알고 왼손을 뻗어 그의 가슴을 밀어냈다. 그러자 견지병은 저도 모르게 양과의 손을 막았다. 그 순간 양과는 손바닥을 뒤집어 견지병의 손목을 잡고는 반동을 주어 뒤로 뿌리쳤다. 사실 양과의 무공은 아직 견지병에 비할 수는 없었다. 만약 견지병이 다른 문파 사람이었다면 양과는 아예 견지병을 상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조영이 만든 옥녀심경은 오로지 전진교 무공을 제압하기 위해 만든 맞춤형 무공이었다. 경황이 없던 차에 당한 일이었다고 해도 견지병과 조지경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비록 양과의 내공이 부족해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견지병은 멀찍이 조지경 옆으로 밀려나 있었다. 조지경과 견지병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몰라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옥녀심경은 실제로 무림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기에 전진교에서는 자기들 무공을 제압하는 무공이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선자 저들은 내버려두고 어서 고묘로 돌아가요. 양과의 말에 소용녀는 겨우 눈을 뜨고는 헐떡이며 당부했다. 아니 저들을 모두 죽여. 그 말에 양과는 별다른 고민 없이 알겠다고 말하고는 즉시 몸을 날렸다. 그러곤 손에 든 나뭇가지로 조지경의 가슴을 노리고 들어갔다. 조지경은 그런 양과가 우습다는 듯 장검을 빼들고 가볍게 나뭇가지를 잘라버리려 했다. 그러나 양과의 나뭇가지 끝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살짝 휘어지며 조지경의 손목에 있는 혈도를 찍었다. 조지경은 순간 아차 싶었으나 손목에 혈도를 찍히는 바람에 그만 검을 놓치고 말았다. 양과는 조지경이 놓은 검을 얼른 잡았다. 그 순간 조지경의 왼손장이 양과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그러나 이미 조지경이 어떻게 반격할지 예상한 양과는 비스듬히 몸을 틀며 뒤로 누우면서 왼발로 조지경의 사타구니를 힘껏 찼다. 그러자 급소를 맞은 조지경이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감싸 잡으며 양 무릎을 꿇었다. 양과는 그런 조지경의 뒷덜미에 검을 내리꽂으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바람 소리가 일더니 검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다. 네 사부를 죽이려는 것이냐? 양과는 견지병의 기습에 놀란 가운데에도 침착하게 완급을 조절해 얼른 검을 거두고 공격을 막았다. 순간 두 자루의 검이 서로 부딪혔다. 견지병은 양과가 정광석화와 같이 검을 거두는 모습에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는 사이 쥐고 있던 검은 그만 반동에 크게 흔들리며 양과의 검에 밀렸다. 그러자 깜짝 놀란 견지병이 얼른 내공을 끌어올렸다. 견지병의 내공은 매우 심오했다. 비록 양과가 옥녀심경을 수련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내공이 부족한 양과로서는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타고나기를 임기응변에 능한 양과는 잡고 있던 검을 불시에 놓으며 몸을 숙여 쌍장을 뻗어 견지병의 가슴을 공격했다. 놀란 견지병은 순간 자기도 검을 놓고 반사적으로 두 팔로 가슴을 막았다. 그 바람에 양과가 쥐고 있던 검은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견지병이 놓은 검은 옆에 떨어져 땅에 꽂혔다. 다행히 양과의 내공이 그다지 깊지 않아 견지병의 팔을 부러뜨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위력적인 공격이었다. 견지병은 몸이 크게 흔들리며 가슴이 얼얼하고 팔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놀란 견지병은 황급히 두어 걸음 물러나며 운기했다. 그 틈에 조지경은 몸을 날려 견지병이 놓친 검을 잡으려 했다. 그와 동시에 양과도 경공을 써서 허공에서 떨어지는 검을 얼른 잡았다. 비록 내공은 조지경과 견지병에 못 미치는 양과였지만 고묘파의 경공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검을 잡은 양과는 지체 없이 조지경의 손목을 내리쳤다. 그 바람에 조지경은 잡았던 검을 뽑지 못하고 얼른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나야 했다. 양과는 얼른 검 두 자루를 손에 쥐고 조지경과 견지병을 공격해 들어갔다. 위기에 처한 조지경과 견지병은 언제 싸웠냐는 듯 서로 협공하여 양과의 공격에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 사춘기에서 벗어난 애송이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분통이 터졌다. 그러나 양과보다 훨씬 오랜 세월 무공을 익힌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양과의 무공에 맞서기보다 방어에 집중하며 상대를 살피는 것에 집중했다.
이렇게 되자 양과는 두 손에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빈손인 두 사람의 방어를 뚫을 수 없었다. 사실 옥녀심경의 검술 중에는 전진교 권격수를 제압할 수 있는 초식은 없었다. 임조영은 왕중량을 이기고자 했으나 검으로 맨손인 상대를 이기는 것은 도리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자기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권법을 상대하는 검법은 만들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양과는 검을 쥐고도 좀처럼 기선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양과에게 소리쳤다. 과야, 어서 소용녀 낭자를 데리고 돌아가거라. 그러자 양과가 외쳤다. 선자는 너희가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릴까봐 나더러 너희를 죽이라고 하셨다. 그 순간 견지병은 강력한 장풍을 날려 양과를 밀어내더니 자기도 몇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조지경이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다. 견지병의 느닷없는 행동에 양과도 영문을 몰라 마음을 놓지 못했다. 과야, 오늘 있었던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입 밖에 낸다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을 벨 것이다. 혹여 실수로라도 실언을 한다면 나 견지병은 세상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죽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다음 세상에는 개돼지로 태어나 영원히 짐승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양과가 들어보니 견지병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나왔다. 그때 조지경이 소리쳤다. 경가야, 개돼지로 태어나는 것도 참 잘 어울리겠구나. 그 순간 양과는 경공술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조지경의 배를 찔렀다. 조지경은 두 사람의 대화에 정신을 쏟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해 그만 양과의 검에 찔리고 말았다. 그러나 조지경이 전혀 반응을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칼끝이 배에 들어올 때 통증을 느끼면서도 즉시 단전에 운기를 하여 배를 안으로 반척이나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오른발을 날려 양과의 손에 들린 검을 차냈다. 그러나 그 순간 양과가 팔꿈치로 조지경의 무릎을 찍어버렸다. 조지경은 목숨을 구하기는 했지만 더는 서 있지 못하고 양과 앞에 오른쪽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양과는 손을 뻗어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검을 받아 그대로 조지경의 목을 겨누었다. 양과가 손에 힘을 주자 검끝이 목을 찌르며 조금씩 파고들었다. 그때 뒤에서 소용녀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야, 스승을 죽이는 건 좋지 않아. 오늘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시키고 그냥 보내줘. 그 말에 양과가 맹세하라고 조지경을 다그쳤다. 조지경은 화가 나 못 견딜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목숨이 중한지라 억지로 입을 열었다. 좋다. 오늘 일은 이곳에 있는 우리 네 사람만 아는 사실이다. 만일 내가 발설에 아는 이가 5이 된다면 난 패가망신하고 사문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무림에서 파렴치한 놈으로 낙인 찍혀 제명에 죽지도 못할 것이다. 소용녀와 양과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가 진심으로 하늘에 맹세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견지병은 그의 맹세에 함정이 있음을 눈치채고 양과를 일깨워주려다가 외부인을 돕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 잠자코 있었다. 견지병은 그저 양과가 소용녀를 안고 걸음을 재촉해 산허리를 돌아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양과는 소용녀를 안고 고묘로 돌아와 그녀를 침상에 눕혔다. 그때 소용녀의 입에서 선혈이 터져 나왔는데 잠시 후 또다시 숨을 헐떡이며 피를 토했다. 그 모습을 보고 양과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며 눈물만 흘렸다. 소용녀는 그런 양과를 보며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피를 다 토해내면 더 이상 토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말에 양과는 머릿속이 텅 빈 듯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생각나지 않았다. 소용녀는 계속해서 피를 토해냈지만 정신은 조금 맑아진 듯 보였다. 그때 갑자기 양과가 뭔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더니 옥봉꿀을 가지고 와서 소용녀에게 먹였다. 이 꿀은 부상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잠시 후 소용녀는 더 이상 피를 토하지 않고 침상에 누운 채 깊이 잠들었다. 그제야 양과도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러자 이내 피로가 몰려오는지 양과 역시 더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더니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소용녀가 말했다. 전에 사부님께서 그러셨어. 감정이 격해져 피를 토할 때는 인삼, 전칠, 홍화, 당귀 같은 약재로 다스려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피가 멎지 않고 회복도 어려울 거라고 하셨지. 그 말에 양과가 기뻐하며 말했다. 제가 가서 약을 구해올 테니 가만히 누워서 쉬고 계세요.
그러자 소용녀가 다시 눈을 감으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다. 고묘에는 약재를 살 은자가 없었지만 양과는 일단 산을 내려가 약방에 가서 빼앗든 훔치든 상황을 봐서 처리하기로 하고 고묘를 나섰다. 고묘를 나서자 눈부신 햇빛과 청량한 바람이 온몸을 간지렸다. 또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겼고 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왔다. 고묘처럼 어두침침한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양과는 즉시 경공수를 펼쳐 산 아래로 쏜살같이 내달렸다. 그렇게 양과는 정오쯤에 산기슭에 닿았다. 그제야 양과는 걸음을 늦추고 시냇가로 가서 소용녀가 자기 몸에 토열한 핏자국을 씻어냈다. 양과가 한참 핏자국을 씻고 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양과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곁눈으로 보니 묘령의 여인이었다. 살구빛 도포를 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 등 뒤에 검 두 자루가 꽂혀 있었다. 검자루에는 피처럼 붉은 술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도 제법 무공을 익힌 사람 같았다. 양과는 분명 중양궁에서 온 사람일 것이라 확신했다. 중양궁이 아니라면 종남산 아래에서 만날 무리민이 누가 있겠는가? 양과는 상대가 여인인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청정산인 손부리의 제자가 아닐까 생각했다. 양과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려 그저 아무 일 없기를 바랐다. 그때 양과 등 뒤까지 걸어온 여자가 말했다. 이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지? 그 말에 양과는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고 손을 들어 산 위쪽을 가리켰다. 큰 길을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여자는 가만히 양과를 살펴보았다. 웃옷을 훌렁 벗어젖힌 채 낡은 바지 차림으로 시냇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농가의 일꾼이었다. 일어나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러나 양과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잠자코 앉아있었다. 그러자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 내 말이 안 들려? 그 말에 양과는 앉은 채 고개만 들었다. 그 여자는 옥처럼 희고 윤기가 나는 두 뺨에 살짝 홍조가 떠올라 있었다. 촉촉한 두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아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때 여자가 다시 물었다. 산 위에 큰 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양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여자는 중양궁 사람이 아닌 모양이군. 만약 이 여자가 중양궁 사람이라면 산 오르는 길을 물어볼 리도 없었을 테지. 혹시 선자의 적인가? 양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른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여자는 양과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보기에 아직 양과는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아이였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말에 아이가 겁을 먹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은자 두 잎을 꺼내 보이며 양과를 달래듯 말했다. 이봐, 내 말을 들으면 이 은자를 줄게. 양과는 이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고묘를 찾는다는 게 마음에 걸려 그녀가 무슨 꿍꿍이를 가졌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예 바보인 양 멍한 눈빛으로 은자를 바라보았다. 이 반짝반짝하는 게 뭔가요? 그러자 여자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건 은자라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새 옷이든 흰쌀밥이든 네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어. 그런데 넌 이름이 뭐야? 그 말에 양과가 답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바보라고 불러요. 그러는 아가씨는 이름이 뭐예요? 그러자 여자가 웃으며 그냥 성고라고 부르라 했다. 내가 도끼를 좀 써야겠는데 집에서 가져다가 빌려주렴. 그 말에 양과는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침까지 질질 흘리며 더욱 바보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우리 집 도끼를 남에게 빌려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알면 저를 때릴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돌려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런 양과의 모습이 재미있는 듯 가만히 웃다가 허리띠를 풀어 양과의 오른발을 향해 휘둘렀다. 등 뒤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에 양과는 고개를 돌리다가 날아오는 허리띠의 기세에 깜짝 놀랐다. 이건 우리 고묘파 무공이잖아. 그럼 저 여자는 전진파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고묘파 사람이란 말이군. 양과는 허리띠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오른발에 감기게 해서 꽈당 넘어졌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양과에게 다가와 은자 한 잎을 던져주었다. 이 은자를 보면 아버지가 도끼를 빌려주실 거야. 양과는 은자를 받으려고 손을 뻗으면서도
바보스럽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놓친 척했다. 양과가 은자를 주워들고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다. 그러자 여자 역시 양과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 눈에 비친 양과 모습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시원하고 준수했다. 이 촌놈이 얼굴은 제법 잘생겼군. 그래봤자 돼지목의 진주지만. 양과가 거래가 가능한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여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장검을 뽑아 양과의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바보야,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양과는 그녀가 발검하는 모습에서 고묘파 검법임을 알아보았다. 아마도 이 여자는 사백의 제자인 것 같군. 분명 좋은 뜻을 가지고 선자를 찾아온 것은 아닐 거야. 조금 전 허리띠를 사용하는 거나 검을 다루는 것을 보면 무공이 상당해 보이는군. 더 바보처럼 굴어서 경계를 늦추도록 해야겠어. 양과는 잔뜩 겁먹은 얼굴을 하고 사정했다. 성고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단칼에 널 죽여버리겠다. 그러곤 허리띠를 휘둘러 찰싹 소리를 한 번 내더니 그것을 순식간에 다시 허리에 감았다. 양과는 그녀의 빠른 손놀림에 탄성을 내질렀다. 양과는 속으로 감탄하면서 계속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이 바보가 이 무공의 위력을 어찌 알고 이렇게 겁을 먹지? 설마 무공을 아는 것일까? 양과의 표정을 보고 여자는 조금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어서 집에 가서 도끼를 가져와. 양과는 원래 산을 내려가 약을 구할 생각이었다. 마음먹고 달리면 저 여자도 쫓아오지는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막수의 제자가 고묘를 찾아가면 틀림없이 소용녀가 위험해질 터라 양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을 정리한 양과는 얼른 일어나 농가로 달려갔다. 그러면서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렸다. 그러나 여자 눈에는 그런 모습이 어색하게 보였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여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양과는 한 농가를 찾아 안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이 밭일을 하러 나간 듯했다. 양과는 얼른 도끼 한 자루를 챙기고 마루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던 낡은 옷을 걸쳐 입고는 뒤뚱거리며 돌아왔다. 자, 이제 나와 산으로 올라가자. 그 말에 양과가 손사래를 쳤다.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여자가 왼손으로 양과의 귀를 틀어쥐고는 오른손으로 검을 치켜들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지. 여자는 금방이라도 양과의 목을 베어버릴 태세였다. 그러자 놀란 양과가 가겠다며 돼지멱다는 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가 피식 웃었다. 이 녀석 어리석기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 같구나. 내가 써먹기 딱 좋겠어. 여자는 양과의 소매를 붙잡고 산으로 올라갔다. 여자는 경공술이 대단한지라 올라가는 속도가 바람처럼 빨랐지만 양과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비틀거리느라 한참 뒤에 떨어져서 쫓아갔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한참 앞서가던 여자는 급한 마음에 되돌아와서는 왼손으로 양과의 허리춤을 붙잡았다. 여자는 그대로 양과를 들고 산 위를 향해 내달렸다. 양과는 여자의 팔에 매달리자 등으로 그녀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윽고 여자의 채취가 코에 물씬 풍겨왔다. 양과는 아예 힘을 빼고 완전히 몸을 내맡겼다. 여자는 한참을 달리다가 문득 고개를 숙여 양과를 살펴보았다. 양과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걸 보자 그녀는 갑자기 화가 나서는 팔을 풀고 양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 양과는 엉덩이를 만지며 엄살을 떨었다. 아이고야, 성고님 때문에 바보 엉덩이가 깨지겠어요. 그 말에 여자는 화가 나면서도 은근히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정년선자 이막수의 수제자 홍능파로 지난번 육립정 일가를 죽이려다 무부인에게 쫓겨난 여인이었다. 홍능파는 바위에 앉아 바람에 날려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었다. 양과는 곁눈으로 그런 그녀를 살펴보았다. 얼굴은 예쁜 편이군. 물론 도와도 곽백모나 우리 선자만은 못하지만. 양과의 시선을 느낀 홍능파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바보야,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냐? 그 말에 양과가 대꾸했다. 보면 보는 거지 왜랄 게 뭐 있나요? 보지 말라고 하시면 안 볼게요. 그 말에 홍능파는 웃음을 터뜨렸다.
머리 손질을 끝낸 홍능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양과의 팔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라갔다. 중양궁으로 가는 큰 길까지 왔을 때 홍능파는 활사인묘로 가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역시 선자를 찾아가는 길이었구나. 홍능파는 한참을 가다가 품에서 지도를 한 장 꺼내 들었다. 그때 양과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고님, 더 이상은 못 가요. 숲에서 귀신이 나와요. 네가 어찌 아느냐? 숲에 큰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귀신이 있어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과의 말에 홍능파의 표정이 밝아졌다. 역시 활사인묘가 여기 있었군. 홍능파는 몇 년 사이 사부의 지도 아래 무공이 크게 진보했다. 산서지방에서 사부를 도와 무림 고수들을 물리치니 이막수도 자연스럽게 제자를 아끼게 되었다. 홍능파는 사부에게 전진교 도사들과 결혼 이야기며 옥녀심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옥녀심경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무공을 기록한 비급이 종남산 고묘에만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홍능파는 왜 고묘에 가서 옥녀심경을 수련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이막수는 대충 얼버무리며 그곳은 사매에게 넘겨주었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돌아가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이막수는 남에게 지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라 이미 여러 차례 고묘를 찾아갔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온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사매가 나이가 어리고 무공이 별 볼 일 없으나 손윗사람으로서 어린 동생과 겨룰 수 없었다고 둘러댔다. 홍능파는 사부에게 고묘로 돌아가 옥녀심경을 되찾아올 것을 권했다. 사실 이막수도 옥녀심경을 원하고 있었으나 고묘의 각종 장치를 풀지 못해 그저 미루고만 있었다. 그래서 제자가 아무리 청해도 그저 미소를 띤 채 대답하지 못했다. 홍능파는 여러 차례 권하다 사부가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사부에게 종남산 고묘로 가는 길을 알아내 혼자서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막수는 아는 바를 고지곳대로 일러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전 사부가 장안에 있는 원수를 죽이라고 명하자 그 일을 마치고 곧장 종남산으로 달려온 터였다. 그리고 지금 양과가 가져온 도끼로 덤불을 헤쳐가며 고묘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중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찾아 헤매다간 1년이 지나도 길을 찾지 못할 거란 걸 양과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입구를 찾아 한참을 헤매는 사이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 그때 문득 이럴 게 아니라 이 여자를 고묘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양과의 뇌리를 스쳤다. 결심을 굳힌 양과가 도끼질을 하다가 옆에 있는 돌을 겨냥하고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도끼날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를 어째 도끼를 망가뜨렸으니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이겠구나. 성고님, 저 돌아갈래요. 그걸 보고 안 그래도 조바심이 나 있던 홍능파가 양과에게 화를 냈다. 가긴 어딜 간다는 말이냐? 그러자 양과가 홍능파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성고님은 귀신이 무섭지 않으세요? 그 말에 홍능파가 코웃음을 쳤다. 귀신이 날 무서워해야지 내가 왜 귀신을 무서워한단 말이냐? 귀신이 나타나면 내 단칼에 두 동강을 내버릴 것이다. 그러자 양과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절 속이는 건 아니죠? 내가 널 속여 뭘 하겠느냐? 그 말을 듣고 우물쭈물하던 양과가 말했다. 성고님이 귀신보다 세시다니 제가 무덤으로 모시고 갈게요. 귀신이 나오면 쫓아주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홍능파의 얼굴이 환해졌다. 무덤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어서 날 거기로 안내하거라. 양과는 그녀가 의심할까봐 또 주절주절 떠들어대며 귀신이 나오면 꼭 죽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능파는 양과를 안심시키며 귀신이 나오면 모조리 죽이겠다고 큰소리쳤다. 양과는 그녀의 손을 끌고 꽃덤불을 나와 고묘로 가는 비밀 통로로 들어갔다. 때는 이미 깊은 밤, 달빛도 별빛도 없었다. 양과는 그녀의 손에서 부드러운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두 명 모두 여잔데 왜 선자의 손은 차갑고 이 여자의 손은 이렇게 따뜻할까? 양과는 의아해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무림의 누군가가 홍능파에게 이렇게 대했다면 그녀는 진작에 칼을 뽑아 그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양과는 바보이고 지금은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더구나 양과의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게 아주 바보는 아니어서 내가 예쁜 줄은 아는가 보군.
잠시 후 양과는 홍능파를 고묘 앞까지 데리고 갔다. 약을 구하러 나올 때 허둥거려서인지 묘의 문이 잘 닫혀 있지 않았다. 홍능파는 양과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묘로 발을 들여놓는 모습을 보고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양과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얼른 그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 홍능파는 활사이묘는 길이 복잡해서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길을 잃고 만다는 이야기를 사부에게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 양과는 주저없이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며 걸음을 옮기는 게 아닌가. 홍능파는 익숙하게 길을 찾아가는 양과의 모습에 점점 더 큰 의심이 생겨났다. 잠시 후 양과는 소용녀의 침실 앞에 도착했다. 양과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문을 밀었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양과는 소용녀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옆에 홍능파가 있어 꾹 참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 왔어요. 막상 고묘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보니 홍능파는 조금씩 불안해졌다. 다 왔다는 양과의 말에 그녀는 얼른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꽃을 튀겼다. 그리고 탁자 위에 초가 있는 걸 발견하고 불을 붙였다.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게 보였다. 홍능파는 무덤 안에서 사숙인 소용녀와 만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태연하게 침상에 누워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인지 자신을 하찮게 보고 이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검을 가슴 앞에 반드시 세우고 예를 갖추었다. 제자 홍능파, 사숙님께 인사 올립니다. 한참 후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소용녀가 천천히 돌아 누웠다. 홍능파는 소용녀의 얼굴을 보고 숨이 막힐 듯 놀랐다. 세상에 저런 미인이 있다니. 홍능파는 저도 모르게 낯을 붉히며 다시 한번 예를 올렸다. 제자 홍능파, 사숙님께 인사 올립니다. 그러자 소용녀가 힘겹게 물었다. 사자는? 사자도 오셨는가? 사부님께서 저에게 먼저 가보라 명하셨습니다. 그간 무고하셨는지요? 그만 가보거라. 이곳은 너뿐 아니라 네 사부님도 올 수 없는 곳이다. 홍능파는 병색이 완연한 소용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앞가슴에 피가 맺혀 있고 말할 때 심하게 숨을 헐떡거리는 게 중병이 든 것처럼 보였다. 상황 파악이 끝난 홍능파의 경계심이 허물어졌다.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닌가. 큰 저항 없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겠구나. 보아하니 소용녀의 목숨은 경각에 달린 것 같았다. 사숙님, 사부님께서 옥녀심경을 받아오라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제가 사숙님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소용녀는 오랜 수련을 통해 칠정육욕을 모두 억눌러 세상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언제나 담담하게 평상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홍능파의 말을 듣자 자제심을 잃고 화가 솟구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걸 보고 홍능파가 얼른 다가가 그녀의 혈도를 몇 차례 누르자 소용녀가 천천히 깨어났다. 사자는? 그분을 모시고 와라.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나 홍능파는 문파의 비급을 마침내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기다란 은침 2개를 꺼냈다. 사숙님, 이 침을 아시지요? 어서 옥녀심경을 내놓지 않으면 제가 무례를 저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양과는 예전에 빙백은침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화들짝 놀랐다. 무심코 손에 쥐기만 했는데도 중독이 되었는데 이 침을 몸에 맞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사태가 위급하게 돌아가자 양과는 홍능파에게 다가갔다. 성고님, 저기 귀신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러면서 홍능파에게 좀 더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껴안으며 견정과 경문 2군데에 혀를 찍었다. 홍능파는 양과에게 무공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막 양과에게 욕설을 퍼부으려는 순간 몸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양과는 그녀에게 혹시 스스로 경맥을 통하게 하는 무공이 있을까봐 다시 거골열도 몇 차례 찍었다. 선자, 이 여자는 정말 못된 여자예요. 제가 이 은침으로 좀 찔러줄까요? 그러면서 옷자락으로 손가락을 감싸고 은침을 집었다. 홍능파는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양과의 말을 또렷이 들었다. 양과가 은침을 집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애원을 해보려고 했지만 입이 말을 듣지 않아 그저 애처로운 눈빛으로 목숨을 구걸할 뿐이었다.
과야 사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게 어서 문을 닫아. 소용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 말에 양과가 얼른 알겠다고 대답하고 몸을 돌리려는 찰나 뒤에서 웬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삼해 잘 지냈어? 난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어쩌지? 양과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촛불 아래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얼굴이 둥구스름한 미인, 바로 정년선자 이막수였다. 이막수는 홍능파가 활사인묘로 가는 길을 꼬치꼬치 캐물었을 때 이미 그녀가 옥녀심경을 훔치러 갈 거란 걸 예상했다. 홍능파에게 장안에 사람을 죽이러 보낸 것도 모두 이막수의 계획이었다. 이막수는 홍능파에게 임무를 맡긴 후 몰래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그녀가 양과와 만나는 것과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모두 지켜봤다. 소용녀에게 옥녀심경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것과 양과에게 혈도를 찍혀 제압당하는 것도 모두 지켜보았다. 이막수의 몸놀림이 워낙 빠르고 발걸음이 가벼웠기에 홍능파와 양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소용녀가 힘겹게 일어나 이막수를 부르며 연거푸 기침을 토했다. 그러자 이막수가 손노파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할멈은 죽었어요. 그 말에 이막수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차가운 얼굴로 양과를 가리키며 소용녀에게 물었다. 누구냐? 사조님께서 고묘의 남자를 들이지 말라고 유훈을 남기셨는데 너는 어찌 이자를 들였느냐? 소용녀는 기침을 심하게 하느라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양과가 소용녀를 가로막고 섰다. 이분은 우리 선자예요. 여기 일은 당신이 관여할 바 아니에요. 그 말에 이막수가 차갑게 웃었다. 이 바보 녀석이 사람을 아주 잘 속이더구나.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막수의 불진이 양과를 찌르고 들어갔다. 양과는 비록 이막수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지만 고묘파의 무공을 수련했기에 이막수의 공격을 가볍게 피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이막수의 불진이 흔들리며 연거푸 3번의 공격이 이어지는데 바로 고묘파의 삼작투림이었다. 그러나 양과는 이 역시 빠른 경공술로 가볍게 피했다. 그걸 보고 이막수는 불진을 거두며 내심 적잖이 놀랐다. 자기 공격을 피하는 양과의 몸놀림이 분명 고묘파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3회 이 녀석은 누구지? 소용녀는 또 서녀를 토할까봐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과야 400님께 인사드려. 그 말에 양과가 콧방귀를 뀌었다. 저 사람이 무슨 400이에요? 그러자 소용녀가 양과를 불렀다. 할 말이 있으니 이리 좀 와봐. 양과는 소용녀가 이막수에게 예를 올리도록 설득하려는 줄 알고 뾰로통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용녀는 모기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리 쪽 침상 구석에 튀어나온 돌이 하나 있어. 그걸 힘껏 왼쪽으로 밀고 침상으로 올라와. 그때 이막수 역시 소용녀가 양과에게 자기한테 예를 올리라고 시키는 것으로 여겼다. 하나는 중상을 입었고 하나는 아직 애송이니 이막수로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옥녀심경을 빼앗는 일만 남았다. 소용녀의 말을 들은 양과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입을 열었다. 예, 제자 대사백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손을 뻗어 소용녀 다리 쪽 침상 구석을 더듬었다. 과연 돌 하나가 튀어나온 것이 만져졌다. 양과는 힘껏 그것을 밀고 얼른 침상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자 둔중한 소리를 내며 침상이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이막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이 고묘안은 여기저기 이상한 장치들로 가득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부는 3회만 편애해서 자기한테는 이런 장치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막수는 얼른 달려들어 소용녀를 붙잡았다. 아무리 침상이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하지만 이막수의 몸놀림이 워낙 빨라 소용녀는 그만 소매를 붙잡히고 말았다. 그러자 놀란 양과가 반사적으로 힘껏 장풍을 날려 이막수를 떼어냈다. 그와 동시에 침상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눈앞이 깜깜한 석실 아래로 떨어져 내렸고 천장의 돌판은 저절로 닫혔다. 양과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뭔가 탁자와 의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 그쪽으로 다가가 반쯤 남은 초에 불을 붙였다. 소용녀가 탄식을 내뱉었다. 지금 나는 기의 순환이 약해져서 스스로 운기에서 상처를 치료하기는 틀린 것 같아. 설령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우리 둘의 실력으로 사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을 거야. 그 말에 양과는 옥녀심경을 처음 수련할 때처럼
서로 손을 맞잡고 운기를 도와주면 어떠냐고 물었다. 소용녀는 그게 큰 모험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로 손을 맞잡았다. 사실 옥녀심경을 수련할 때는 두 사람 모두 운기를 하는 중에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이 개입하여 운기를 도와주는 역할로 충분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양과 혼자서 자신의 내력으로 소용녀의 내력을 이끌어야 했다. 만약 양과가 내력을 이끄는 중에 자칫 실수라도 생긴다면 둘 다 주화인마를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용녀는 이런 사실을 양과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렇게 양과는 자신의 내력을 소용녀의 체내로 밀어넣었다. 다행히 양과는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영리해서 소용녀의 체내로 내력을 밀어넣는 순간 이전에 했던 수련과는 다르다는 걸 곧바로 깨달았다. 양과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소용녀의 체내로 들어간 양과의 내력은 그녀의 손상된 경맥을 따라 운기하며 소주천했다. 그러면서 혈도에 뭉쳐져 기의 순환을 방해하던 탁기를 밀어냈다. 길이 열리자 양과의 내력을 뒤따르던 소용녀의 내력이 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2시즌이 지났다. 소용녀는 이제 목숨은 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소용녀가 스스로 내력을 돌려 운기조식에 들어가자 양과도 자신의 내력을 거두고 운기조식했다. 잠시 후 눈을 뜬 소용녀가 양과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양과는 창백하던 소용녀의 뺨에 홍조가 도는 걸 보고는 기뻐했다. 선자, 이제 괜찮으세요? 소용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양과는 기쁜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소용녀가 조용히 말했다. 할멈의 방으로 가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소용녀는 손을 들어 벽에 있는 손잡이를 몇 차례 움직였다. 그러자 석판이 움직이며 문이 드러났다. 소용녀는 양과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이리저리 걸음을 옮기더니 손노파의 방에 도착했다. 소용녀는 촛불을 켜고 양과의 옷가지를 쌌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금실 장갑도 안에 넣었다. 양과는 멍하니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선자,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소용녀는 대답도 없이 옥봉꿀이 든 커다란 자기병 2개를 보따리에 넣었다. 선자, 우리 나가는 건가요? 그러자 소용녀가 보따리를 양과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잘 가, 네가 좋은 아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소용녀의 말에 양과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선자는요? 선자는 같이 안 가요? 그러자 소용녀가 고개를 내저었다. 나는 사부님께 평생 이곳을 나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소용녀의 표정은 엄숙했고 말하는 어조도 결연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양과는 어떻게 반박할 수 없었다. 양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사자가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을 거야. 나에게 옥녀심경을 내놓으라고 할 테지. 설령 내 몸이 정상이었다고 해도 나는 사자의 적수가 못 돼. 부상을 입은 지금은 더욱 상대가 되지 않겠지. 여기 남은 식량으로는 20일 정도밖에 버틸 수 없을 거야. 양과가 다시 한번 소용녀를 설득했다. 함께 빠져나가요. 선자가 400님을 이기지는 못해도 도망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소용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가 네 400의 무공과 성격을 안다면 그런 소린 못할 거야. 아마 끔찍한 고문을 겪겠지. 죽더라도 편안히 죽을 수 없을 거야. 그 말에 양과가 소리쳤다. 그렇다면 저 혼자서는 더더욱 도망갈 수 없어요. 소용녀가 그런 양과를 높낮이 없는 어조로 설득했다. 아냐, 내가 사자와 싸워야 해. 사자를 이기지는 못해도 잠시 동안 발을 묶어둘 수는 있을 거야. 넌 기회를 봐서 빠져나가. 그리고 빠져나가서 묘 왼쪽에 큰 돌을 옮기고 안에 있는 손잡이를 뽑으면 무게가 좋게 망그는 데는 바위가 떨어져 내릴 거야. 이 성묘를 만든 왕중양은 이 바위를 단용석이라고 불렀는데 군사기지로 만든 이 묘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 묘를 완전히 봉쇄해버리기 위해 만든 장치야. 이 묘 안으로 쳐들어온 적과 함께 죽겠다는 의지였지. 단용석은 일단 떨어지고 나면 다시는 올릴 수 없어. 너도 알다시피 묘로 들어오는 통로는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좁아. 그러니 나가려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센 장사거나 내공이 높은 무림 고수라도 혼자서 망근의 돌을 다시 들어 올릴 수는 없어. 그 말을 듣고 양과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소용녀를 부둥켜 안았다.
죽든 살든 선자와 함께 있을래요. 선자와 함께 있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평소 냉정하고 정을 모르던 소용녀도 이번만큼은 어찌된 일인지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듯했다. 급기야 눈이 아려오더니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랑 있으면 뭐가 좋니? 바깥 세상이 더 재미있다면서. 그만 나가 놀아. 지금 네 무공이면 전진교 도사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홍능파를 속인 걸 보니 나보다 똑똑하고 이젠 내가 돌봐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소용녀는 양과의 등을 두드리며 그를 달랬다. 그러다 문득 소용녀는 과거 사부님이 세상을 떠나며 해준 말이 떠올라 양과를 힘껏 밀어냈다. 네가 연마한 무공은 모든 칠정유욕을 끊어내야 상승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무공이다. 만약 네가 다른 이로 인해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이 흔들린다면 너의 무공은 크게 약화될 뿐 아니라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니 이 말을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두거라. 사부의 말이 떠오른 소용녀는 양과에게 차갑게 쏘아붙였다. 넌 내 말대로 하면 돼. 그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자 양과는 더 이상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짐 보따리를 양과의 등에 매주고 벽에서 장검을 한 자루 내려 양과에게 건네주었다. 내가 가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전속력으로 달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면 즉시 바위를 떨어뜨려 문을 막아야 돼. 명심해. 네 사백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끝이야. 내 말 알아들었어? 그러자 양과가 울음을 삼키며 알겠다고 겨우 대답했다. 만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죽으면서도 너를 미워할 거야. 말을 마친 소용녀는 양과의 손을 끌고 문을 열고 나왔다. 한참을 가던 소용녀가 석벽을 만지며 속삭였다. 그들은 이 건너에 있어. 내가 사자를 잡아둘 테니 너는 북서쪽 구석에 있는 문으로 나가. 만일 홍능파가 너를 쫓아오면 옥봉침으로 상대해. 그 말에 양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옥봉침은 고묘파의 독특한 암기였다. 임조영은 과거 두 가지 강력한 암기를 만들어냈는데 하나가 빙백은침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옥봉침이었다. 옥봉침은 금과 쇠를 반반씩 섞어 실과 같이 가늘게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침에는 옥봉의 꼬리에서 추출한 독이 묻어 있었다. 옥봉침은 작고 가늘되 황금이 무겁기 때문에 멀리까지 던질 수 있었지만 너무 위험해서 임조영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옥봉침을 이막수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소용녀의 사부는 이막수가 영원히 고묘파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빙백은침만 가르쳐주고 이 옥봉침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다. 소용녀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은 후 석벽의 손잡이를 움직였다. 그러자 이상한 소리와 함께 석벽이 천천히 왼쪽으로 열렸다. 그곳에 이막수와 홍능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용녀는 재빨리 비단띠 두 개를 한꺼번에 휘두르며 왼쪽으로는 이막수를, 오른쪽으로는 홍능파를 공격했다. 이야기를 주고받던 이막수와 홍능파는 갑자기 나타난 소용녀가 공격해 들어오자 깜짝 놀랐다. 이막수는 얼른 불진을 휘두르며 소용녀의 비단띠를 막았고 홍능파는 재빠른 경공으로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불진과 비단은 둘 다 부드러운 무기였지만 각자 내공이 실리자 단단한 병기가 부딪히는 듯 엄청난 파공음을 냈다. 원래도 이막수의 내공이 더 높았는데 소용녀는 내상으로 재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니 소용녀의 비단이 이막수의 불진에 밀려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소용녀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왼쪽 띠를 회전시키며 오른쪽 띠를 쭉 뻗었다. 두 개의 비단띠가 춤을 추듯 움직이며 이막수를 공격해 들어갔다. 그걸 보고 이막수는 놀라면서도 화가 치밀었다. 사부님은 정말 사매를 편애하셨구나. 언제 저런 무공을 전수해 주셨지? 그러나 소용녀의 무공은 이막수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정도여서 그녀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이막수는 옥녀신경을 손에 넣는 게 목적이었기에 소용녀에게 살수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사부님이 그녀에게 어떤 무공을 전수해줬는지 궁금해서 좀 더 지켜보고 싶었다. 한편 홍능파는 양과를 발견하고 눈에서 살기가 맴돌았다. 그녀는 평소 자기 무공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양과의 개소가 제압당한 것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이 어린 놈이 그딴 짓을 해. 그 말과 함께 홍능파는 등 뒤에서 쌍검을 뽑아 땅을 박찼다.
그러자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홍능파의 쌍검이 좌우로 교차했다. 양과는 홍능파의 매서운 공세에 그저 검을 들어 겨우 막아내는 게 전부였다. 양과의 자질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고묘 안에서 수련만 한 양과가 강호에서 실전으로 검을 다진 홍능파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홍능파는 검을 나눌수록 양과의 실력이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에 앞서 당한 일이 더욱 치욕으로 다가왔다. 그때 이막수의 불진에 소용녀의 비단띠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며 엄청난 충격파가 일었다. 그리고 소용녀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는데 소용녀는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허공에서 중심을 잡고 발끝으로 벽을 디디고 힘껏 박찼다. 소용녀가 향한 곳은 이막수가 아니라 홍능파가 있는 쪽이었다. 소용녀는 힘껏 조각난 비단띠를 홍능파에게 휘두르며 소리쳤다. 과야, 어서 달려. 그 말과 함께 엄청난 충격음이 땅에서 울리며 분진이 사방으로 피어올랐다. 그때 눈치 빠른 이막수가 몸을 날려 양과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소용녀는 비단띠를 버리고 쌍장을 날리며 잇따라 살수를 전개했다. 이막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몸을 뒤로 물리며 그녀의 공격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과야, 어서 가라니까. 소용녀를 바라보고 있던 양과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선자 갈게요. 그때 충격파에 벽으로 밀려났던 홍능파가 몸을 일으키며 양과의 뒤를 쫓으려 했다. 그걸 보고 소용녀가 홍능파의 앞을 가로막으며 일장을 날렸다. 도망가던 양과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소용녀를 바라보았다. 소용녀는 이막수와 상대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때 소용녀 역시 양과의 뒷모습이 성문 입구에서 어른거리는 걸 흘낏 보았다. 이제 다시는 못 만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나오려 했다. 그녀는 이제껏 마음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이나 눈물이 나오려고 했으니 스스로도 놀라울 뿐이었다. 이막수는 소용녀가 잠시 멍해진 틈을 타 금나수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소용녀의 복부를 사정없이 올려쳤다. 그러자 소용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양과는 소용녀가 이막수의 공격을 당해 쓰러지는 걸 보고는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는 듯했다. 이미 양과는 자기도 모르게 이막수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우리 선자를 건드리지 마. 양과는 다시 안쪽으로 달려들어가 이막수를 뒤에서 꽉 끌어안았다. 막 소용녀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갑자기 양과가 뒤에서 두 팔로 꽉 끌어안으니 이막수는 순간 당황했다. 이막수는 속세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자기 몸 하나만은 지극히 아꼈다. 그리고 강호에서 수년간 떠돌아다니면서도 아직 수처녀의 몸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양과가 자기를 꽉 껴안자 남자의 뜨거운 숨결이 등 뒤에서 전해지는 것 같아 잠시 마음이 산란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했다. 게다가 얼굴까지 붉어지며 팔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소용녀가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으로는 충분했다. 이때 홍능파가 양과의 등을 검으로 찌르려 했다. 소용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홍능파의 발밑으로 몸을 굴렸다. 그러자 깜짝 놀란 홍능파가 몸을 띄우는 바람에 그녀의 검이 양과를 비껴갔다. 소용녀는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과야, 어서 가라니까. 그러나 양과는 이막수의 허리를 꼭 껴안고 놓지 않았다. 아니요, 제가 붙잡고 있을 테니 선자가 나가세요. 이런 순간에도 이막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다. 생사가 달린 위급한 상황이건만 양과의 품에 안겨있으니 이막수는 취한 듯 몽롱에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심지어 그에게서 벗어나기 싫은 생각까지 들었다. 소용녀는 그런 이막수를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사자가 왜 저렇게 꼼짝도 못하는 것일까? 혹시 양과에게 혈도를 찍힌 걸까? 그때 홍능파의 검이 또 양과를 겨누는 모습이 소용녀의 눈에 들어왔다. 소용녀는 얼른 손가락 두 개를 뻗어 홍능파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검을 향해 날렸다. 그러자 검이 갑자기 튀어오르며 홍능파의 왼손에 들린 검과 부딪혔다. 그와 동시에 쨍강하는 소리가 울리며 홍능파의 손에서 두 자루 검이 모두 떨어졌다. 홍능파는 크게 놀라며 뒤로 몸을 날려 물러섰다. 그때 이막수는 사매가 의아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 애송이 녀석이 죽고 싶으냐?
그러면서 두 팔을 휘둘러 양과를 내리치고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곧장 몸을 날리며 소용녀를 향해 장풍을 발했다. 소용녀는 양과의 동정을 살피다 이막수가 갑자기 장풍을 날리자 방어할 틈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장풍으로 맞받아쳤지만 그녀의 장풍 위력이 대단한지라 소용녀는 가슴이 저려오며 목구멍으로 선혈이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양과가 소용녀를 돕기 위해 기어왔다. 과야, 정말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러자 양과가 다급하게 대꾸했다. 다른 건 다 듣겠는데 이것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죽든 살든 선자와 함께 있을래요. 소용녀는 양과의 진심 어린 말에 또 마음이 움직였다. 그때 또다시 이막수가 장풍을 날렸다. 그러자 소용녀는 장풍을 맞받아치지 않고 양과 쪽으로 몸을 굴러 피하며 양과의 손을 붙잡고 입구 쪽으로 내달렸다. 그걸 보고 이막수가 안 된다고 소리치며 바짝 뒤쫓았다. 소용녀는 있는 힘을 다해 뒤쪽으로 옥봉침을 던졌다. 소용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던 이막수는 벌꿀의 단내를 느끼고 암기가 날아오는 것을 눈치챘다. 흠칫 놀란 이막수가 급히 몸을 옆으로 틀며 피하자 마침 뒤에서 달려오고 있던 홍능파와 부딪혀 두 사람은 함께 나뒹굴었다. 그때 쨍쨍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옥봉침이 석벽에 부딪혀 떨어졌다. 곧이어 육중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용녀가 양과와 함께 고묘를 빠져나가 고묘 입구를 닫은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